혼자 누워서 천장 보다가 괜히 아무한테나 카톡 보내요. 답이 와도 더 공허해져요. 이건 외롭거나 산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루의 절반을 딴 데 사는 게 뇌의 기본값이라 그래요. 몇 년 전 한 연구팀이 전 세계 수천 명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감정을 모았어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대체로 불행했대요. 왜 그런지 오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풀어볼게요.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은 안 와요. 천장 무늬를 한참 세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이 베개 옆 핸드폰을 더듬어요. 딱히 볼 것도 없는데 화면을 켜고 거의 읽지도 않은 단톡방에 괜히 자냐? 한 줄을 던져요. 답이 오면 잠깐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막상 답장이 뜨면 어쩐지 더 허전해요. 반대로 금요일 밤, 일주일 내내 벼르던 드라마를 틀어놓고도 30분이 지나면 시선은 옆 핸드폰에 가 있어요. 방금 본 회차의 장면은 벌써 뭉개지고 정작 뭘 보고 싶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편을 다 봤는데 본 것 같지가 않죠. 이게 그냥 오늘 유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실험이 하나 있어요. 2010년 하버드 연구팀의 킬링스워스와 길버트가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이에요. 방식이 좀 독특한데 트랙 유어 해피니스라는 아이폰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약 2250명의 일상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작위로 알림을 띄웠어요. 알림이 뜰 때마다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기분은 어때요? 그렇게 모은 실시간 감정 데이터가 약 25만 건이에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6.9%를,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에 쓰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주말 걱정, 씻으면서 어제 대화, 밥 먹으면서 내일 회의. 몸만 여기 있고 머리는 늘 어딘가 딴 데에 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발견이었어요.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그 순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4.6%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마음이 지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딴 데 가 있는지는 10.8%였어요. 2배가 넘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가 기분을 2배 넘게 좌우했던 거예요. 몸은 침대에 있는데 머리는 내일 출근과 지난 대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어긋남이 불편해서 뭐라도 쥐려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하루의 절반이 어디가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이 이제 막 떠올랐다면 그건 맞는 지점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머리는 자꾸 지금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굳이 도망가요. 거기엔 뇌가 그렇게 설계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먼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 우리 뇌 안에서 기분을 띄워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죠. 이게 좋은 걸 실제로 가졌을 때가 아니라 곧 가질 것 같을 때 가장 뜨겁게 켜진다는 거예요. 1997년에 볼프람 슐츠라는 학자가 사이언스 저널에 실은 연구에서 밝힌 건데 도파민 신경세포는 보상 자체가 아니라 곧 뭐가 올 것 같아 라는 예측이 맞거나 빗나갈 때 반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도파민이 보상 자체에 반응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거의 정반대였어요. 풀어서 한 줄로 옮기면 이래요. 원할 때 가장 뜨겁고 가지면 식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다음 걸 찾기 시작하는 회로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다음 레벨이 계속 눈앞에 미끼처럼 걸리는 것도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지금 깬 단계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다음 스테이지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 기대 때문에 손을 못 놓는 거죠. 막상 다음을 깨고 나면 또 다음이 보이고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가 결제하고 택배를 뜯을 때보다 더 설레는 것도 똑같은 회로예요. 이 회로가 게임이나 장바구니 같은 작은 단위에서만 굴러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생 단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 하나 있어요. 1978년 브릭먼이라는 연구자가 동료 2명과 함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두 그룹을 찾아갔어요. 한쪽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 22명,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행운이죠. 다른 한쪽은 큰 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 29명, 인생이 완전히 멈춘 쪽이고요. 이 두 그룹을 1년에서 1년 반쯤 지난 뒤에 다시 만나서 행복 점수를 쟀는데 결과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마비된 사람도 1년 뒤엔 평범한 사람들 행복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자도 마찬가지고요. 인생 최고의 사건을 겪은 사람도, 최악의 사건을 겪은 사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보통 사람들과 행복 점수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어요. 올라간 쪽은 내려오고, 내려간 쪽은 올라오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구조를 쳇바퀴 회로라고 불러요. 달리고 또 달려도 결국 제자리. 그래서 평생 이거 갖고 나면 행복하겠지를 갱신하면서 살아요. 원하는 걸 가지면 마음이 식고, 다음 걸 또 원하고, 또 마음이 식고, 집을 사면 다음엔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연봉이 오르면 오른 만큼 쓰는 돈이 같이 올라가고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도착하는 순간 사라지도록 설계된 회로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가 일상의 어디에 정확히 박혀 있는지 오늘 저녁에도 반복될 새 장면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밤 11시, 침대 위에요. 분명 눈은 감기는데 손은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를 30분째 내리고 있어요. 뭐가 재밌어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알고리즘은 매 초 다음 영상을 미끼로 걸고 뇌는 다음 게 더 재밌을지도 몰라 라는 예측 오차에만 반응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영상은 이미 마음을 벗어난 지 오래인데 곧 나올 다음 것이 계속 불씨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보고 있는데도 본 기억이 안 나요. 2024년에 나온 한 메타 분석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피드를 내리기만 하는 수동적 사용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답하는 능동적 상호작용보다 우울감, 불안에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어요. 같은 1시간이라도 말을 거는 1시간과 내리기만 하는 1시간은 다른 1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회로가 정확히 켜지는 순간이에요. 또 다른 시간도 있어요. 며칠 벼르던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식탁. 제일 행복했던 건 사실 출발 며칠 전 항공권을 결제하고 숙소를 고르던 밤이었어요. 도착해서 첫 사진을 찍어 올릴 때 잠깐 정점이 왔고 그 뒤로는 이상하게 계속 어딘가 뭔가 빠진 기분이에요. 맛집을 앞에 두고도 다음 코스를 검색하고 야경을 보면서도 내일 일정을 확인해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내일 출근이네 하는 허전함만 식탁 위에 남아요. 분명 꿈꿔온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다시 예약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동안엔 이미 마음이 식고 있었던 거예요. 도파민은 고대만 켜져 있었고 지금에는 거의 켜진 적이 없었어요. 가장 아픈 순간은 이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승진, 이사, 오래 고른 물건이 드디어 내 것이 된 직후의 며칠. 처음 하루 이틀은 실감이 나다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별거 없네 하는 감정이 슬쩍 들어와요. 명함이 바뀐 첫 출근도 금방 평일이 되고 새 집의 천장도 3일이면 그냥 천장이 돼요. 복권과 사고의 그 실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한테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회로는 원래 도착하면 마음이 식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식은 걸 보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복에 겨워서 저러나? 자기 탓을 시작해요. 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로가 식는 게 디폴트예요. 침대 위의 알고리즘, 여행의 마지막 저녁, 승진 직후의 일주일.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회로 위에 한 겹을 더 얹고 살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한국인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 OECD 38개국 중 33위예요. 회로는 전 인류 공용인데 그 위에 한국식 비교 환경이 한 겹 더 덮여 있는 거예요. 회로를 부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술 수도 없어요.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다만 이 회로가 안 켜지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건 가능해요. 방향을 한 줄로 박아둘게요.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빼면 오히려 들어와요. 뭔가를 더 쌓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걸 놓치지 않게 빼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앞서 던졌던 두 번째 숫자를 다시 꺼내 볼게요. 하버드 앱으로 모은 25만 건의 감정 데이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행복에 미친 영향은 4.6%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10.8%였어요. 2배 이상이에요. 설거지든 출근길이든 회의 중이든 활동 자체는 행복을 거의 가르지 못해요. 차이를 만든 건 그 순간에 내가 있었느냐 였어요. 좋은 활동을 더 많이 찾아다니기보다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이 붙어 있는 빈도를 늘리는 쪽이 2배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확인한 사람이 에드 디너라는 심리학자예요. 수십 년 데이터를 뒤져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강한 기쁨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기분 좋음이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한 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분짜리를 여러 번 가지는 쪽. 오히려 기쁨의 진폭이 큰 사람은 나쁜 일에도 크게 흔들려서 평균을 깎아먹어요. 큰 행복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좋음의 빈도가 남는 총량을 정해요. 그래서 실험된 개입 중에 가장 수수하고 가장 오래 검증된 게 하나 있어요. 2003년 에먼스와 맥컬로라는 연구자가 사람들한테 시킨 건 딱 하나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감사한 일 5줄 적기. 그 그룹은 몇 주 뒤에 운동량이 늘었고 두통이나 감기 같은 신체 증상이 줄었고 다음 주를 더 낙관적으로 봤어요. 명상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일주일 5줄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빈도를 만들어내요. 연결해보면 방향이 한 줄로 모여요. 큰 행복을 새로 사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는 쪽.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볼 때 손이 슬그머니 핸드폰 쪽으로 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회로가 켜지는 디폴트 시간이에요. 그걸 알고 그냥 잠깐 천장을 더 보는 것. 1분이면 돼요. 그게 회로가 안 켜지는 1분이에요. 그 1분이 하루에 몇 번 생기냐가 일주일 뒤 내 기분의 총량을 정해요. 행복해야 한다는 숙제 하나 더 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덜 괴롭기 위해서 회로를 살짝 비켜서는 것.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 빠져나가게 하는 것. 오늘 밤 천장 보다가 한 번만 핸드폰을 그대로 두는 것부터 우리 같이 실천해 봐요.